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로 점철됐던 올해가 2주가 있으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지나기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는 올해는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이런 그 감을 갖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렇게 증시를 비롯해서 경제를 결산하는 그리고 내년도를 전망해보는 이런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래에셋 캐피탈의 윤자경 대표님이십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네. 올해 하나의 느낌 같은 네. 거 이런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올해 그 영국 콜린스 사전에서 이제 해마다 이제 올해의 단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락다운이 선정이 네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상황, 코로나가 정말 우리 생활, 뭐 경제, 뭐 말할 것 없이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가장 중요한 뭐 테마였고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딱 하나였죠.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네네. 보자면.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경제적 충격이 있게 되면 항상 이제 산업의 재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항상 그래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지만 특히나 올해는 어떤 기술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이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좀 강하게 왔던 그 해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온라인이라는 이런 디지털 이런 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5년, 뭐 많게는 뭐 10년을 뭐 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뭐 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까지 정말 온라인이라는 부분이 그냥 생활화가 되는 이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코로나 사태 끝나더라도 네. 이제는 뭐 되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이제 나타났나 하고 봤을 때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본다면 상반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3월까지는 정말 뭐 대폭락과 뭐 이제 우리가 정말 뭐 경제도 뭐 큰일이 났고 시장도 이제 큰일이 났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뭔가 이제 공식이 들어맞지 않는 시장이 됐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을 뭐 유동성이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디지털 세상 미리 와 있는 앞으로 올 미래가 뭐 당겨진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시장이라는 건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곳이긴 하지만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가 시장을 이전 고점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네네.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 가운데 공식이 들어맞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 무엇이냐를 이제 제대로 찾아가니까 이 이제 시장의 파급력이 좀 더 이제 넓어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뭐 전부 뭐 뚫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곳은 뭐 베이직은 펀더멘털이지만 사실 네네. 그때 유동성의 힘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펀더멘탈하고 조금 더 이제 괴리돼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적은 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금융위기 때도 이게 시장은 이제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구나 했는데 또 그때도 또 다시 회복을 해내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비가 오면 다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산 장소는 돈을 벌듯이 네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목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 시장의 주도주의자 사실은 가장 포션이 높은 대장주들이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사실 이런 변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한 사람들은 아주 돈 벌기 쉬운 네. 시장이 됐고 그다음에 종전의 관점에 머물러서 네. 주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은 올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에 윤 대표님이 투자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도 네네. 시장은 올라가는 이 이유가 뭐였을까라고 할 때 뭐 유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단순히 유동성의 힘만으로 전고점을 뚫어낸다라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거기에 뭔가 앞으로 미래에 뭔가 들고 갈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이 나왔던 건데 이게 경기 침체가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산업의 재편으로 가는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경기라는 부분하고 산업이라는 부분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네네. 단적으로 뭐 올해 뭐 백화점에 가면 뭐 사람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새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가 상향되면서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그러면 유통산업이 부진한 거죠. 네네. 부진한 건데 이 와중에도 샛별 배송을 하는 업체라든지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도 신세계 백화점은 물론 어려움을 겪겠으나 이마트는 어떤 온라인 쪽에서 얻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유통업의 부진인지 유통산업의 재편인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전개됐기 때문에 잘 네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과 또 섹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구분을 하면서 투자를 이제 할 때 이 용어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단순히 융통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통업이죠. 그런데 사실상 유통업이라기보다는 혁신이 깔려 있는 유통업. 뭐 그래서 IT업인가? 그리고 뭐 유통업이 전통 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업종 아닙니까? 근데 네네. 이게 전통 산업인가? 혁신 산업인가? 뭐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니까 제조인가? IT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이제 기술주라는 부분이 이제 생활 전반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보편화되다 보면 이거는 기술주, 뭐 어떤 테크주라는 네. 부분이라기보다는 생활 컨슈머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주라는 부분도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전통적인 우리 이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뭐 단적으로 의료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뭐 MS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챗봇이라든지 구글 핏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이거는 전통 산업이 아니라 혁신 산업으로 보여지는 또 측면들이 함께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기술혁명, 뭐 이렇게 산업의 혁신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경기와 이제 펀더멘탈과 다르게 가는 흐름이 상반기에 나타났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 기술이라는 부분은 항상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여겨졌지만 이제 이들이 사실은 주도주이면서 실제로는 펀더멘탈로도 대표되는 종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 주식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이게 과연 기술의 버블이냐, 주가의 버블이냐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금 창출력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과연 이제 그 당시에 주가의 과열이었고 기술의 과열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돈 버는 기술주라고 부르는 이런 미래주들이 시장을 사실상 이제 펀더멘털에서도 끌고 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 아마라 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제 미국 과학자 아마라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아마라 법칙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제 네. 기술혁명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면 이제 기술혁명이고 이거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네. 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그런데 또 재미있게도 장기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네네.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가소평가.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미 뭐 반영이 되고 우리 생활에 이제 쭉 침투해가는 그 부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새로움에서 좀 이렇게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판을 흔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이 계속 간다라는 측면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흐름을 끌고 간다는 큰 웨이브라는 부분을 유념해 둬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올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 창출력이 있는 돈을 버는 독점력을 가진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과 시장을 선도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영하는 게 이제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융시장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네. 있었던 것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기술혁명이라는 뭐 코로나로 어떻게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시장 자체의 환경 변화도 몇 가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그 뭐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성장하는 기업이 매우 매우 드물어진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기업으로 돈이 다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 그게 뭐 K자형이라든가 이런 구조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하는 기업이 금융위기 때 그 어려울 때도 30% 됐는데 지금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성장하는 기업이 드물어지기 때문에 몰리는 대로 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경제의 주체이자 금융시장의 주체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기술혁명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이해도도 높고 네네. 이들이 그래서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전 세대와는 다르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해외 투자, 이제 국경이 없는 투자를 또 모바일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국내 투자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해외 투자, 해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 달러 가치라든가 이 환율을 또 이렇게 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올해 시장에 대한 예측에서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극렬한 차이가 있었지만 또 환율에서도 뭐 달러가 3월 시장이 폭락하고 그럴 때 달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흐름도 이제 계속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달러가 너무 약해져서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환율의 흐름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가 금처럼 안전자산으로서 무조건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보여졌는데 그런 부분의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그동안에 평가를 받아왔던 이유는 기축통화,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결제 통화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재화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락다운이 이루어지고 그 재화나 서비스의 흐름이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된 상황에서는 이 결제라는 부분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축통화로서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대우받던 그런 부분들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청자분이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는 뭐 그냥 타이틀이 붙어 있죠. 삼천시대 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장밋빛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뭐 오늘은 내년도에 변동성을 키울 그런 요인들은 네, 뭐가 네. 있을까? 요 부분을 그냥 살짝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백신 개발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뭐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부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네. 그렇죠? 이 부분은 네. 뭐 위험 요인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을 승리하면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반독점 규제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법안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돼 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하나는 이제 뭐 올해 내내 이제 유동성 장세를 가능하게 했던 유동성 공급,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뭐 막대하게 정말 그냥 뭐 제로 금리 네, 허용하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뿌려진 돈이 어느 시점부터는 시장의 안정화를 찾으면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 출구 전략을 이제 모색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네. 뭐 물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교감을 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2013년도에도 그 금융위기 당시 뿌려졌던 돈을 이렇게 회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좀 줬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그때 하는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위기 때와 뭐 지금이 다른 가장 단적인 부분이 금융위기 때는 그 모기지 네. 사태 아니었습니까? 네네.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시작된 부분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뭐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그때 이제 한번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런 이제 막 돈 빌려서 막 집 사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상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이제 뭐 이제 월세를 내고 사는 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메디슨 그 거리 같은 경우는 가장 뭐 번화한 거리인데도 3분의 1 정도의 상점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새든 뭐 리테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월세를 못 내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뭐 장기화되는 것이고 일부 이제 뭐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집주인의 입장에선 이게 장기화되면 이 집주인들은 사실은 또 모기지로 이것들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모기지 충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에는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서 내년도에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의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다시 또 나오셔야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유튜브의 이렇게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